이번 연도 마지막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쭈루룩 살펴보면 숫자가 나와서 연도별로 시대적으로 진행되는 이론이 발전되는 그런 지문도 아닌 것 같고 무슨 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뭐 법, 뭐뭐 주의 이런 게 앞에 나오네요. 설명형 지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베이즈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봤던 제거법, 고전적 귀납주의가 명사가 맨 앞에 나오네요. 베이즈주의, 이 지문은 무슨 법, 뭐뭐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설명형 지문인가 보다 라고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하는 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경쟁하는 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수의 가설이 있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단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관련된 경험적 증거를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타당한 가설을 하나를 선택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관련된 경험적 증거다라는 말이죠.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고요. 세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거법이 나오고요. 밑에 쭈루룩 보면 고전적 귀납주의가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베이지주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첫 문단에서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세 가지 입장이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세 번째 입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위치를 구조를 발라주고 시작을 하면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여기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힘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슨 법이든 이론이든 어떠하단 입장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A 방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고 C 방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그냥 A 방법에 대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구조로 많이 쓰이냐면 A 방법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로서 B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B 방법은 A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B 방법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니까 B 방법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따라서 이 B의 문제까지 보완한 해결책으로 C 방법이 나온다. 그런데 C 방법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보내든 아니면 어떠한 보완점을 찾자. 이런 구도로 많이 수능이든 피스 이든 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지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하면서 지문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거법은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 증거로 경쟁하는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남은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지만 결국의 핵심은 제거법, 법칙 이름 자체에서도 이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제거하는 법칙인 겁니다. 이 방법은, 즉 제거법은 여러 가설 중에서 참 이미 확실한 가설이 분명히 있고 경험적 증거가 나머지 가설을 분명하게 제외시킬 때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복수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A가 참이라면 경험적 증거가 B는 아니야, C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외시키고 배제를 해야만 이 제거법을 통해서 A라는 하나의 제일 확실한 가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ABC라는 가설이 있는데 경험적 증거가 배제를 하지 못하고 얘한테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또 이거는 만약에 ABC 둘 다 배제시켜 버린다거나 ABC 세 개를 모두 강화시키는 증거다 라고 하면 이 제거법을 사용하는 게 유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 제거법은 확실한 가설이 분명히 있고 나머지 가설을 경험적 증거가 확실하게 제외시킬 때 유용하다라는 문장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읽어 나갈게요. 하지만 이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제거법은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긴 좀 약하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즉 일반적인 내용이 앞에 나왔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제지표가 좋다는 경험적 증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가설과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는 가설, 즉 복수의 가설 모두에게 부합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용하지 못하다. 라고 해서 제거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까지 합쳐서 여러 문장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포인트만 잡아볼까요? 즉 제거법은 뭐다?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남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고전적 귀납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어디에 제거법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라고 했네요. 지금 오른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A라는 방법, 즉 제거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해결로서 B 방법이 나온다고 했죠. 즉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에 이런 가설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해결로서 경험적 증거가 배제되지 않는 가설들 사이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위에서 제거법은 경쟁하는 두 가설 어느 것도 주어진 경험적 증거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전적 귀납주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즉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 제거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전적 귀납주의는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이런 표현 꼭 체크해 주셔야겠죠.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그 가설이 더욱 믿을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더 이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전적 귀납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 약하게 읽어도 되겠죠.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효능이 기대되는 두 신약 중 어느 것을 건강보험 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전적 귀납주의는 우리가 두 신약에 대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에서 얘기했었죠? 어디에 대응되나요?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즉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얻은 신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꼭 체크를 해둘게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표현을 쓸 때 물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론이 나오면 이제 또 이것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별표를 친다던가 이렇게 체크를 해둬서 선택지화 될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임상시험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신약에 대해서는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동일하다,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지금은 제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으로서 고전적 귀납주의가 나왔고,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는 다르게 선택도 안 되지 않고, 즉 가설 선택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해주고, 심지어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떤 경험적 증거가 특정 가설에 부합할 때 우리는 고전적 귀납주의로부터 그 가설의 신뢰도가 그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고전적 귀납주의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죠?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증거가 많다면 선택을 복수의 가설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그 가설의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설 A가 있고 가설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험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경험적 증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예를 들어서 가설 B의 신뢰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경험적 증거가 소문자 A, B, C, D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신뢰성을 높이는지, 이 A라는 경험적 증거가 B의 신뢰성을 1만큼 올리는지 5만큼 올리는지 10만큼 올리는지, 그런 정확한 정량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험적 증거가 특정 가설에 부합할 때 우리는 고전적 귀납주의로부터 그 가설의 신뢰도가 그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이게 고전적 귀납주의의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으로서 그 다음 주의가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베이즈 주의입니다. 해결로서 등장한 베이즈 주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입수되기 전에 가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뢰도를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타내고, 이를 사전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사전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즉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미 A라는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뢰도를 0에서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러한 경험적 증거가 나오면서 당연히 사후 확률로 바뀌겠죠.
네, 뒤에 나오네요. 즉 사후 확률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뢰도 0은 가설이 거짓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1은 가설이 참임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전 확률이 새로운 경험적 증거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신뢰도, 즉 사후 확률로 이렇게 바뀌는지를 말해주는 베이지 정리라는 명확한 계산 방식이 있다. 지금 위에서 고전적 귀납주의는 얼마나 높이는지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는데 해결로서 등장한 베이지주의는 명확한 계산 방식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네, 알 수 있겠죠. 베이지주의는 사후 확률에서 사전 확률을 뺀 값을 증거의 힘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를 판별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가설의 신뢰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험적 증거의 힘은 0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해를 조금 깊이 해볼까요? 증거의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가설 A에서 경험적 증거를 통해 사후 확률이 변함없다는 거죠. 즉 가설의 신뢰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거의 힘 값이 커진다고 하는 건 가설 A의 신뢰도가 증거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어진 가설의 신뢰도가 확 높아져서 또는 확 낮아져서 사후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조금 더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이해를 함께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라고 해서 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일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여기는 살짝 약하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에어컨 회사가 여러 가지 기후 증거 자료를 통해 내년 여름 기온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더 높아서 에어컨 판매가 늘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자. 이 가설의 사전 확률은 0.6이고요. 따라라락 사후 확률이 0.8로 높아졌다. 물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요. 이때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가설에 대해 갖는 힘은 0.2가 된다. 그쵸? 사후 확률에서 사전 확률을 뺀 값을 증거의 힘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힘은 0.2가 됩니다. 이처럼 베이지주의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한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가설 선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전적 귀납주의의 단점이 가설의 신뢰도가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베이지주의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정확한 정량적 수치를 표현할 수 있어서 가설 선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베이지주의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즉 종량적 수치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가설 선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유용성,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해서 C 방법, 즉 베이지주의에 대한 비판, 또 문제점이 또 나오나 봐요. 중요한 비판 하나는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비판도 제기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지문의 길이가 이제 없는데 뒤에 나오는 문단이 없는데 새로운 네 번째 D라는 방법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이 지문 자체 길이상 부족하죠. 따라서 그냥 어떻게 절충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시각적으로 이 베이지주의자들이 그 비판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쉬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예측도 하게 됩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저랑 지문 180개를 읽다 보면은 그런 시야가 생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중요한 비판 하나는 베이지주의가 제시하는 가설 평가 방법이 과학자들의 실제 연구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이지주의는 증거와 가설의 관계를 확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런데 비판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확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증거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베이지주의라는 게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베이지주의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실제는 다른 증거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지주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 네,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일부 베이지주의자들은 베이지주의가 과학자들이 실제로 가설을 평가하는 방식을 기술한 이론이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뭐뭐뿐만 아니라고 하면 A뿐만 아니라 B이면 A와 B 둘 다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A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제로 가설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이론이다 라고 대응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규범을 제시한 이론일 뿐이야 라고 하면 규범을 너네가 안 따른 거지. 실제로 이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베이지주의라는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베이지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면서 정당하게 비판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베이지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과 같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오네요. 너무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냥 2, 3, 4, 5는 풀지도 않고 바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증거의 힘이 0이고 신뢰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험적 증거의 힘이 0이라면 당연히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이 같을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 왼쪽에 나오는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2번, 베이지주의는 증거의 힘에 따라 증거를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증거의 힘이 높은 거에서 점점점 약한 거에서 증거의 힘이 없는 것까지 순서대로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열거가 가능합니다. 3번, 베이지주의에서는 가설의 사전 확률이 높을수록 가설의 사후 확률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맞죠? 사전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라면 지금 신뢰도는 0에서 1까지라고 했었죠. 사전 확률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신뢰도의 범위가요. 그런데 사전 확률이 0.9라면 사후 확률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은 0.9에서 1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폭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만약에 신뢰도가 0.1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넓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베이지주의가 규범적 이론이라면 과학자들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그 정당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5번,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설의 사후 확률은 가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게 된다, 이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답이 연결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선택지 하나하나가 그냥 뜬금없이 정말 아무 표시도 않고 술술술 넘어갔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곳에서 선택지가 나온다는 것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따라서 이게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지문을 읽다가도 이게 선택지화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마치 물론에서 이거를 표시했던 것처럼 이거 선택지가 될 것 같네? 뭐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네? 그리고 또 제가 뭐 표시를 했었죠. 뭐뭐가 아니라 뭐뭐 규범을 제시한 이론 이것도 나올 것 같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다 선택지화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부분도 뭐뭐가 많을수록 뭐뭐 하게 된다라는 것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높아진다. 여기에 부합돼서 선택지화 됐죠. 또 규범적 이론 그 자체도 제가 항상 마지막 문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문단 자체에서도 선택지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자라고 했고요. 결국에 선택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똑같네요. 뭐뭐가 높을수록 뭐뭐가 줄어든다 라는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왔는데 뒤에 문제로 실제로 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39번, 제거법과 고전적 귀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거법은 둘 이상의 가설이 제기될 때 유용할 수 있다. 맞죠? 제거법은 그 자체의 이름을 곱씹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의 가설이 제기가 됐을 때 하나의 참이 있고 나머지 증거로 인해서 명확히 제거될 수 있다면 유용한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제거법은 둘 이상의 복수의 가설이 제기될 때 유용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둘 이상의 가설이 이미 확인된 경험적 증거와 부합할 때 제거법은 가설 선택을 확정짓지 못한다. 이미 써먹은 경험적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거법으로 남은 가설 중에 제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써먹은 증거니까.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가 계속 등장할 때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더욱 믿을만하게 된다 라고 하죠. 증거가 계속 등장할 때 점점 신뢰도는 높아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같은 곳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4번, 고전적 귀납주의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경쟁하는 가설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네, 맞죠. 이거는 위에서 베이지주의는 증거의 힘에 따라 증거를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가설의 경험적 증거로 인해서 신뢰성이 얼마나 높아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점점 증거가 계속 등장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것도 또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정답은 5번인데요.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제거법과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 선택에 대해 다른 답을 내놓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제가 이거 선택지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고 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라고 말했죠. 즉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을 때, 즉 부정적 효과를 보였을 때 제거법과 고전적 귀납주의는 다른 답이 아니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서 네, 바로 선택지화 됐습니다. 네,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 선택지화 되겠네 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예측했던 게 나오나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재밌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40번,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베이지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네, 이게 살짝 이 문제 세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볼게요. 범인이 왼손잡이다 라는 가설 A에 대해 철수는 증거를 보기 전에
이미 A가 참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다. 한번 0에서 1 사이 사전 확률 보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A가 참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신뢰도로 0에서 1 사이에 있다고 했었죠. 근데 1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거의니까 한 0.8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신에 난 칼자국은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증거가이고, 즉 자신의 참이라고 확신한 자신의 가설 A라는 것을 강화하는 증거, 그 증거가는 강화하는 증거이고, 범인이 남긴 필적은 범인이 오른손잡이라는 증거, 즉 약화하는 증거이다라는 얘기죠. 철수는 가와 나를 함께 고려하여 가설 A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 네,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철수는 가와 나를 함께 고려해서 가설 A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다.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말은 0.8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즉 0.8에다가 가라는 증거가 또 증거나의 확률을 더했을 때 더 확신해졌다고 하니까 0.9가 됐다 라고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반면 지문 흔적에 대한 분석 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증거가와 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거는 강화 증거고 이거는 약화 증거니까 이게 0.2라면 이거는 0.3이겠네. 그래야 0.9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숫자를 가지고,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기를 분석해 봤을 때 아마 예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해서 숫자를 한번 뽑아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가와 나 중에서 A가 갖는 증거의 힘은 나가 더 크다? 아니죠. 지금 가는 0.3일 거고 나는 0.2라고 해서 더 작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가 더 크다가 맞습니다. 가와 나, 다가 A에 갖는 증거의 힘을 합하면 0보다 크다. 지금 가가 0.3일 거고 나는 분명히 가보다 작아야 되니까 0.2로 잡았고 다는 0이라고 했는데 이걸 합치면 0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마이너스 0.1을 합쳐도 0보다는 크죠. 3번, 나가 A에 갖는 증거의 힘은 0보다 크다. 지금 0보다 작죠? 지금 나를 저희는 마이너스 0.2로 잡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틀렸습니다. 4번, 나와 다만 고려하면 마이너스 0.2와 0만 고려하면 신뢰도의 변함은 있죠. 더 낮아지겠습니다. 다 0이 A에 갖는 증거의 힘은 0이죠. 0보다 크다가 아니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문제를 더 풀기 쉽게 숫자를 대응시켜 놨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선택지를 정답 오답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009년 예비, 언어 이해 지문을 다 풀어봤고요. 중간에 문학 문제나 현대소설 문제는 지금 2026년 대비 언어 이해를 봤을 때 나오지 않는 파트라서 버렸고 그 대신 나머지는 전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비 문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보지 마시고 배울 점이 많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언어 이해 해설에서 뵙겠습니다.